예, 130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님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어제 일본 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께서 거세하셨습니다. 상과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유엔 인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하신 분입니다. 아무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 와중에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평생을 싸우셨습니다. 두 분 할머니 뱃대로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3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가 더 성숙한 관계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국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23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한러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베로프 통합러시아당 원내대표 겸 러시아 하원 회의장, 그리고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 자바로프 러시아 상원 여한 의원 협력그룹 회장, 바자로프 외교 아카데미 원장 등 러시아 의회 지도자들과 외교 전문가들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시련이 예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러시아 의회 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는 반드시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고 성과를 낼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한러 간에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러시아는 내년도에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작년도에 교역량이 약 250억 달러, 그리고 양국 간의 인적 방문이 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수교 30년을 맞이해서는 교역량을 300억 불, 그리고 상호 방문하는 인적 교류를 100만 명까지 내년에는 달성하자는 이런 의견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국회를 지금 보이콧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을 이유로 비대위 단식 농성을 벌이고 2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 과제들, 민생 입법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가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유치원 3법, 미세먼지와 카풀 대책 등 지금 당장 국회가 논의해야 할 중요한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특히 선거법 개편 등 정치 개혁도 서둘러서 여야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야 간에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달 말까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와 비상설 특위도 가동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2월 국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게 되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만나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민간 소비가 성장을 견인해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작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8%로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해서 GDP 성장률 2.7%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3년 만의 일입니다. 민간 소비가 성장에 미친 기여도도 1.4%로 성장률 3.1%를 기록했던 2017년도 1.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 심리가 하락했는데 실제로는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민간 소비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 따른 임금 상승과 정부 지출 확대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대표적인 경제 지표가 명목임금인데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은 2017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또 지난해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가 민생 경제를 지탱해 준 것입니다. 민간 소비 증가는 경제 활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고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민간 소비도 지속 가능합니다. 민간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구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 그리고 신산업규제특례 우선 허용 및 사후규제 원칙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이 밖에 기업활력 제고법, 자본시장법, 의료기기 산업육성법 등이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할수록 민생과 경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발전 수건사업이 확정 발표됩니다. 대상사업은 지자체의 수건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위주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 수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사람들의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공공인프라 역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방에는 철도, 도로, R&D 시설 등 공공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수건 사업은 지방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판을 열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국가의 재정 운영 규범인 국가재정법에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균형 발전 수건 사업도 SOC 사업뿐만 아니라 R&D, 산업,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수년 동안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따라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균형 발전과 지역의 성장 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 발전 수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라고 일관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초계기를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오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얘기해왔습니다. 한일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스러운 고발을 멈춰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야사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 요구를 16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2월 국회를 거부했습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에도 거부했는데요. 이런 널뛰기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한 임시국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시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거두어 주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6월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인 노사가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만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실질적인 대화와 또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또한 대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당의 안전한 질병환경 구축을 위한 TF 단장을 맡고 계신 윤일규 의원께서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TF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TF 구성은 저와 여기 계신 검역 의원님과 신성근 의원님과 저는 충수 의원님 모두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1월 7일부터 한 5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우선 진료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 정신질환을 효율적으로 치료하자는 쪽으로 두 가지 나눠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세 번째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네 번째는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는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에서 특히 진료 현장에서 진료 중에 진료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응급의료에서 처벌을 강화했지만 또 다른 진료 환경에서도 의료 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다간 지적한 반의사 불벌죄를 삭제하는 것을 통해서 의료 환경을 안전하게 환자와 의료인과 보호자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와 반의사 불벌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우선 참여했던 의원님들 모두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미 임시원법은 이미 지난주에 발의가 되어서 이미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보건법은 정신질환 환자 입원과 외래치료 명령제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 전충숙 의원님께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저와 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내용 중에는 응급의원과 사법의원을 강조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의 추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시설 장비 인력 확충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가칭으로 신설을 했지만 이거는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용 보호사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또는 채용하는 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재 있지만 좀 더 대폭 확충하고,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 운영, 업무 현황,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의 신규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국 243개소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모든 시군구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 설치를 2019년 10개소 예산을 확보해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총 1,575명을 확충하고, 또 다른 안으로서는 2019년에 예산안으로 확보하면서 또 빠르게 1,575명을 확충하는 두 가지 안에서 어느 안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는 당직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신과 응급입원 관련 적정한 비용을 산정해서 각 대목마다 병원에서 응급 정신과 병동이나 또는 응급 환자, 정신 환자 치료
병상을 신설할 수 있도록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급성기 폐쇄병동의 1년 시설 기준을 또는 수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병원 기관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병원 외래 치료, 방문 모니터와 정신건강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복지부는 이미 2018년 11월에 정신질환자 병원기관 사례관리 방안을 연구 용도를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4월 실시되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병원기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적 개선 사항을 논의하고 또 의료 현장에서 폭행, 협박 등의 원인, 빈도를 분석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또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항은 세 번째 항은 의료인 폭행 예방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보고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는 세계보건기구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도 포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를 지하철이나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 흉기, 총기나 도군류 등을 반입하는 것을 불허하는 안내문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모든 국민이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TV나 라디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익 광고 홍보를 확대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지향하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돌봄 접근 방법 등 인식 개선 및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하는 것으로서 이 네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의료기구께서 해랑 관련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충남 도당위원장 어민입니다. 지난주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저희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들이 연습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를 위한 공동 청원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설치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새로 건립된 정부 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면 대통령께서 각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는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 시대를 앞당기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충청권 4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공동 청원서를 채택한 이후 충청권의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하며 적극 포옹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민 청원도 대대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 곳만 예의였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저희들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노력에 대해 충청인을 우롱한다 하며 공개적으로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이는 매우 유감이며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충청권을 기업부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충청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연을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지나가던 숫과 웃을 일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바로 하나가 수도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걸 국회에서 논의하고 제대로 못해보고
헌시작처럼 버린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으며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42개 행정기관과 19개 공공국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올해 주요 행정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충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다 이제야 겨우 세종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가야 할 길 아직 멉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물론 국회 근원 설치도 추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당리 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권미혁 의원께서 현안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김복동 할머니와 그리고 이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김복동 할머니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죽기 전에 일본 아베 총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일본한테 사과를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과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23분이나 남아 계십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이분들이 일본에 대한 한을 갖고 돌아가시지 않도록 사과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우리가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인권운동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당시 할머니의 폭로는 유교윤리가 강화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전시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유엔이나 모든 나라에서 이 전시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촌 성폭력 반대 운동사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 할머니들의 존재는 반드시 기리고 기억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그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 할머니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전체 성폭력 운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개회의를